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동기와 욕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비자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고, 소비자 행동 분석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개인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와 욕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욕구, 즉 구매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심리학에서도 욕구와 관련된 이론이 굉장히 많죠. 또한 동기 이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동기, 즉 구매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소비자들의 욕구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고 싶은 걸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상표를 왜 선택했을까? 이게 바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의 마케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연 이 제품을 또는 그 브랜드를 왜 선택했는지, 왜 필요로 하고 그걸 사고 싶어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소비자의 욕구, 구매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표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내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설문지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에 표면적인 그러한 소비자의 욕구만 파악해서는 실질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설문지를 통한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법을 써서 정말 소비자가 뭘 갖고 싶은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방법, 특히 이제 관찰을 통해서 관찰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행동을 가지고 그 소비자의 욕구를 유추해내는 그런 방법을 짤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안을 했어요. 사실 그 이후로 해서 많은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도 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인 동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리학 개론을 수강한 사람들이라면 동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소비자의 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동기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이 동기의 개념은 간단해요. 그냥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활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 그게 개인의 활성화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동기와 욕구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욕구라는 것은 실제 상태와 현재 상태를 얘기하겠죠. 지금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를 지각하고 그 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바로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추구하는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아, 이 갭을 내가 메꿔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해서 그 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욕구입니다. 동기랑은 조금 개념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동기의 특성은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목표지향적 행동이라는 게 바로 동기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데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인 대상물이다라는 것도 동기를 일으키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끌리는 것, 그게 바로 유인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유인가, 뭐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과급, 뭐 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인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활동의 일반화라는 것도 역시 동기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와 목표는 항상 변화한다. 즉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 어떤 목표라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변화하게 돼 있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하나를 충족시키고 나면 또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욕구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다.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새로운 고차원의 욕구가 또 발생하게 되고, 행동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더 높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난 욕심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욕심이 없어요? 뭔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거기서 우리는 끝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뭔가를 향해서 또 우리는 동기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동기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특성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평상시에도 다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의 개념과 특성을 이제 소비자 심리학에 적용을 시키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동기의 의미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동기라는 것은 첫 번째, 행동을 유발시키고 목표를 향하게 하고 충족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동기의 의미예요. 그리고 행동의 방향과 강도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목말라 그러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되죠. 그게 바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물을 찾는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행동을 물을 마실 때까지 계속 된다. 지속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접촉한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구매나 소비 경험에 대해서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는, 무슨 동기? 구매 동기죠. 구매 욕구. 소비자가 TV를 보다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를 보고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는데, 한번 사볼까? 사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광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뭐 매장을 찾아가 본다든가 인터넷을 뒤져본다든가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가 하는 그런 정보 탐색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의 동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구매 동기, 소비자의 욕구는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좀 더 세분화시켜서 5가지 정도로 또 구분해서 얘기도 합니다. 일단 실용적인 욕구라는 거, 그리고 쾌락적인 욕구,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욕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거나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욕구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실용적인 욕구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제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지적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쾌락적 욕구는 뭐 본능에 가장 충실한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실전적인 욕구. 여러분들이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다, 아니면 뭐 맛있는 어떤 메뉴를 보고선 저거 먹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생리적이고 실전적인 욕구, 그걸 쾌락적인 욕구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 욕구라는 건 뭐예요? 그와 해당 그 욕구와 관련된 걸 사회적 욕구 또는 상징적 욕구로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사회적 욕구라는 건 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거나 그랬을 때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나를 좀 좋게 봐주겠지, 그런 욕구가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 나를 좀 어떻게 봐주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욕구, 상징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실증적 욕구, 쾌락적 욕구, 자기 표현 욕구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 본다면 인지적 욕구, 생리적 욕구, 실전적 욕구, 사회적 욕구, 상징적 욕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욕구와 관련된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보면 뭐 광고를 이제 기본적으로 매치시켜 놓은 거예요. 쾌락적 욕구는 이제 생리적 욕구와 실전적 욕구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생리적 욕구라는 건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입니다. 자기 몸을 강조하여 잠을 편하게 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에이스 침대의 케이스죠. 아마 지금 요즘도 에이스 침대 광고가 나오고 있죠. 누가 모델로 나오고 있죠? 아마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박보검이가 모델로 나오는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참 좋다. 마지막 멘트가 그거잖아요. 그죠? 에이스 침대. 근데 예전에 이제 나온 광고는 사실은 최근 광고하고는 좀 방향이 달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나온 카피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때는 그 초등학생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광고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쾌락적 욕구에 이제 또 역시 뭐 실존적인 욕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와있던 카스 맥주 광고였는데 뭐 감각적인 특성, 맛과 느낌, 냄새, 질감 같은 특성을 경험하기 위한 소비 행동. 이 카스 맥주를 마시면 맛이 어떻고 느낌이 상쾌하고 어떻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소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맥주를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림으로써 쾌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광고가 바로 이런 카스 맥주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최근에도 이런 유형의 광고는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존적 욕구의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비 과정 자체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위한 소비, 느낌, 환상, 재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코카콜라가 이제 그런 광고를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인지적 욕구라는 건 아까 제품 정보, 뭐 제품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소비자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기심을 풀어주고 그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성들은 우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뭐 구강 내 위생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부강 탁스다라는 그런 치약인데 일반적인 치약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제품을 광고로 표현해 준 겁니다. 뭐 최근에도 보면 뭐 잇몸약 광고도 있지만 잇몸을 칫솔질을 하게 되면 그 잇몸 질환이 조금 완화되는 이치라는 그런 것도 최근에 나오는 광고 중에는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제품의 어떤 특징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바로 인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라는 건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들이 내가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이제 사회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상징적 욕구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제네시스, 뭐 우리 국내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타인에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욕구를 유발시키는 그런 광고가 해당되겠죠. 뭐 상징적 욕구도 이건 좀 예전에 나온 광고인데 체어맨이라는 자동차의 광고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어맨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욕구를 표현해주는 여기에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죠? 수신제가 치국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동차를 보여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광고는 또 여러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신분석학적인 동기. 이 소비자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왜 이 프로이트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욕구와 관련된,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적용이 된다,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인 그 학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론이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학설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많은 행위가 개인적 욕구 충족, 사회적 책임 완수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갈등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갈등이라는 거죠. 그죠? 갈등. 이 갈등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갈등을 뭐 좋은 갈등이든 나쁜 갈등이든 갈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이트가 주장한 뭐 성격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 마음속에서의 이 세 가지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에고, 슈퍼 에고, 이드라는 겁니다. 이드는 충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고는 자, 슈퍼 에고는 초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심리학 개론책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드,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자로 하여금 자꾸 무의식적 수준에서 제품에 관한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야, 저거 사. 근데 가격을 딱 봤더니 굉장히 비싸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었는데도 자꾸 마음속에서는 야, 질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현실적인 그 상황과 마음속의 욕구 사이에 갭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뭐 카드로 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빚이지만 그렇게 사놓고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또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뭐 몇 개월 할부해 갖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집에 있는 아버지 또는 엄마 얼굴도 막 떠오르고 야 이거 내가 사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튼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이 나도 몰라 그렇게 해서 또
제품을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있죠. 소비자는 제품을 통한 대리 만족을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태가 되기는 어려운데 이 제품을 내가 3으로 해서 나도 저 정도 위치는 돼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아무튼 이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드는 충동이고 에고는 자아라고 해서 현실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고, 슈퍼에고는 또 뭐예요? 초자아라고 해서 도덕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는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막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성격이고 우리 인간의 욕구다라고 프로이트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주장이 과학적인 검증은 어렵지만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다 적용되고 응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동기와 관련된 광고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거의 85%는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의식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도 대부분이 다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주로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죠. 그게 밑바탕에 항상 깔려져 있다라고 프로이트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환상과 욕구를 주제로 표현하는 광고는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고를 보면 뭐 싸이가 등장했던 광고, 그다음에 이건 해변에 있는 이건 레저라는 대우 자동차였는데 여기에 이제 비키니 입은 여성이 등장하고, 이것 또한 이것도 무슨 수입 자동차였는데 갑자기 거기 위에 여성이 좀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남성들이 볼 때는 그런 성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또 성적 소구 광고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고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노골적인 섹스 어필 광고다. 이 롯데에서 나와 있는 구구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옛날에 자키라는 남성 속옷을 광고한 인쇄 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의를 다 내리고 팬티만 입은 그런 장면입니다. 또 여성의 육체를 이용해서 건강음료 광고를 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사례들은 또 역시 가끔씩 보여지지요. 뭐 엠프리오 알만이라는 또 이것도 이건 꽤 유명한 남자 배우잖아요. 이거 축구 선수인가? 이거 누구지? 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남성인데 굉장히 섹스 어필하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속옷만 착용하고 거의 몸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베르사체 언더웨어, 이것도 속옷 광고예요.
영화 박쥐의 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적 소구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위계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 욕구 위계설을 주장을 했죠. 이 욕구 위계설 또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광고 심리학 이런 데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위계가 구분되어져 있고 그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핵심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 욕구들을 순차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한다. 즉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야 그 다음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처음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근데 다른 또 학자들의 비판에 따라서 약간 수정을 하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요.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상위 욕구로 가서 그 상위 욕구를 그냥 먼저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는 위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 욕구를 5가지 욕구, 또 경우에 따라서는 6, 7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5가지 욕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1차적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 최상위 단계인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우리 인간들은 실현시키고자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라미드 구조로 이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이 피라미드 구조로 표현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맨 아랫단에 있는 생리적 욕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충족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 충족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상위 욕구로인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면 생리적 욕구보다는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약간 줄어들고 있잖아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그런 성과 관련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안전의 욕구는 사람이 어떤 확실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 즉 그래서 집을 짓는 거고 또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거고요.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어떤 무슨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안전의 욕구에 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 욕구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사회적 욕구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보다는 좀 더 사람의 비율이 줄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는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를 원하는 욕구다. 즉 대인관계, 친화적 욕구,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사회적 욕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속담에서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즉 아무리 좋은 거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 배가 우선 빵빵해야 된다. 그죠? 배를 채워야 아름다운 것이 보이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나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교류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어떤 친밀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적 욕구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와서 동아리에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동호회 이런 것들이 동호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분을 반영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존의 욕구라는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역시 사회적 욕구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만이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본 거고요. 자기 존중 및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즉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도 반에 있는 학급에 있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좀 인정받고 뭔가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면 반장이라는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친구들이 있었죠. 그게 자존의 욕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존의 욕구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떤 동호회도 하고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그런 걸 하면서도 거기서 뭐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 하는 게 바로 자존의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최상위에 위치한 자기 실현의 욕구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충족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랫단에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 충족시키고 나면 이제는 자기 실현의 욕구, 뭔가 내가 완성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욕구가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충족시킨 사람일까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뭐 한국인이든 뭐 외국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도 충족을 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그 회사를 세계 제1의 IT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거기에 최대 주주로 수많은 돈의 주식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걸 이제는 사회 환원을 위해서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주는 그런 활동을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없는 예전 사람으로 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의사로서 충분히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 삶의 그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어디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의료 행위를 하고 거기서 생을 마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소수지만. 그죠?
이렇게 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 왜 우리 소비자 구매 동기에 응용이 될까, 적용이 될까 하는 부분을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광고를 만드는지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리적 욕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인간의 기본적 생존에 관련된 욕구로, 뭐 여기서 지금 이제 정수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예요.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내 건강과 위생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수기 광고가 바로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뭐 다양한 회사에서 이 정수기 광고를 꽤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아까도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바로 이 안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AIA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암에 대한 보장을 통해 안전함을 알리고 있고, 그러한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이런 보험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국민카드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청년 소비자를 동일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소속감과 동질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던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존의 욕구예요. 뭔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죠? 남자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더라. 좀 상징적인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기아자동차 소렌토의 광고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또 광고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우리가 그런 뭐 G80,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카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먹는 그런 맥주 광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젊은이들의 패기 있는 모습,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맥주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연결시키려고 시도했던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 싶은 걸 위해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 사례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기본적인 그 욕구 위계 이론을 이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어떤 그 국가나 지역, 사회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어떤 기업이 그 국가에 갔을 때 우선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욕구 수준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와 마케팅 전략의 이 마슬로우의 동기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또 얘기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뭐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욕구와 마케팅 전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